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3월 넷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중국의 구애에 세계의 기업들이 매력을 느꼈을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국 고위급 발전 포럼, 그 영어로는 차이나 디벨롭먼트 포럼 이렇게 되어 있던데 네. 좀 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포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횟수로 봤을 때 한 지금 벌써 25년째 25년? 네네. 되는 겁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WTO 가입을 준비를 하면서 네네. 야,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것을 개혁 개방 이걸 좀 알려야 됐고 일단 거기에 따라 투자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 하에서 그 당시 때 주롱기 총리죠. 네네.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견인했던 사람이 주롱기 총리인데 이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그 대표적인 지금 뭐 경제, 외교 분야에 있어서의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목적은 이제 중국의 이제 뭐 개혁 개방을 알리고 외국 기업들 유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일단 가장 큰 거고요. 근데 이게 2018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미중 관계가 지금 악화되면서 네네.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너무 미국 편에만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우선주의에 반대를 하고 협력과 공동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과거에는 이제 부총리 정도급에서 이제 기조연설을 했는데, 네네. 이제 작년부터인가 이제 총리가 이제 직접 나서서 이제 리창 총리가 나서서 이제 기조연설을 하면서 글로벌 CEO들하고 그러니까 협력, 소통을 강화하는 이런 외교 경제의 하나의 중요한 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국 이제 고위급 발전 포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포럼에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네.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잖아요. 많이 줄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포럼이 굉장히 절박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안 좋길래 그 큰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그 이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탈중국하는 기업도 많고 탈중국. 네네. 새로 들어가려는 기업들도 과거처럼 이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FTA가 작년 이제 기준했을 때 전년 대비죠. 2023년 대비했을 때 한 27%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지방 정부에서 지금 계속 지금 외국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 유치 설명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고요. 27% 감소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이 있었던 2008년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네네. 그 이유가 뭐냐? 특히 아까 탈중국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미국과 중국과 대립이 심화되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좀 불안한 거죠,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기업들도 중국 같은 기업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가 중국 경제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 혹은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인건비 상승, 생산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중국의 메리트가 옛날처럼 없다. 이런 것도 계속 하는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중 간이 강화되면서 보안 규제, 그다음에 반간첩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뭐 나오는 기업들도 들어가는 게 좀 줄어들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도 매우 중요한데 중국 기업들의 이 자체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과 로컬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탈중국도 일어나고 FTA가 좀 줄어든 상태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상황이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외국자 기업이 가야지만 일자리도 창출하는데 이 외자 기업이 지금 탈중국도 덜 들어가니까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중국 직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2018년도에 외국계 기업이 고용한 인원이 한 2,824만 명 정도 됐는데 네네. 5년이 지난 2023년도를 보니까 한 2,040만 명. 그러니까 약 한 790만 명이 줄어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일자리는 시진핑 리더십의 바로미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난리가 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애플도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지금 인도로 좀 공장을 좀 빼고 있거든요. 조금씩. 네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에서 지금 인도가 한 17, 18% 갔기 때문에 지금은 탈중국 그다음 FTI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상황이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 외국 기업의 일자리가 한 25% 이상 줄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총리급이 주재하던 CDF 중국 발전 포럼에 이번에는 리 총리가 직접 참가해가지고 글로벌 CEO들도 직접 만났다고 그래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중국에게 뭐 어떤 의미 있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뭐 작년부터 이창 총리가 적극 지금 뭐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나서고 있다. 그래서 총리뿐만 아니라 지금 관료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이창 총리가 일단 뭐 이번에 참석한 미국 뭐 글로벌 기업들이죠. 이 CEO들하고 이제 회동을 가졌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86매 CEO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온 게 미국 기업들입니다. 네네. 미국 기업들이 현재 27개사 정도 많거든요. 가장 많은데 그 미국 기업들하고 이제 퀄컴이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뭐 페덱스라든지 이런 이제 총리 직접 만났죠. 리창 총리. 그래서 이제 했던 메시지를 보면 뭐 암시를 하는 거죠. 무역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으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개방과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어려울수록 결국 이제 여러분 같은 기업인들 결국 경제 무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고 참여했던 기업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또 보면 계속 중국에 계속 투자하겠다. 뭐 대화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미국 뭐 기업들이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답을 했고요. 뭐 예를 들면 부총리 같은 허리평이라는 경제 부총리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경제를 총괄하는 분인데 이 허리평 같은 경우도 애플, 하이자 뭐 여러 이제 미국계 기업 CEO들하고 계속 회동을 했었어요. 네네. 하면서 똑같은 메시지죠. 중국이 계속 개방을 할 거다. 네. 그동안 비즈니스 환경을 더 최적화할 것이니까 더 많이 뭐 중국 투자를 확대해 달라라고 계속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미국도 고래고 중국도 고래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고래들이 싸우고 있는데 결국은 터지는 거는 새우 등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서 새우는 일반 기업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팀 쿡, 그 애플 CEO가 중국 가가지고 고위급 인사들을 여러 명 만났다고 하던데요. 팀쿡 CEO는 매우 네네. 친중적인 행보를 많이 했어요.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장이 열릴 때마다요. 네네. 항상 가서 문 오픈식 할 때 직접 본인 나서 손 흔들어주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도 부총리 만났고요. 허리핑 부총리 만났고요. 네네. 그다음 CCPIT 우리 같으면 한국무역협회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무역촉진위원회 회장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왕원타오라는 상무부 장관도 부장도 네.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난 자리에서 이제 애플이 중국에서 이제 뭐 공급망이라든지 R&D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 책임 등 분야에서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뭐 이 글로벌한 마켓 셰어 시장에서 지금 애플이 갖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이 비중이 한 20% 이상입니다. 당연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중국 인구 14억 중에서 아이폰을 쓰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겠죠. 작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한 네네. 2억 6,400만 명이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4분의 1 정도는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특히 MZ 세대들은 아이폰을 매우 좋아합니다. 네네. 그렇기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국 2억 6,700만 명인데 네. 팀쿡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계속 이제 이제 이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애플의 이 대중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뭐 좀 친중적인 부분들 혹은 계속 방문하면서 이 관계를 도모하고 정부와 기업과 이런 것 하는 행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도 중국 발전 포럼 CDF에 참석했다고 그래요. 네. 2년 만에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뭐 결국 새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재용 회장의 방중이 성과가 있었나요? 지금 그저 성과가 있었다고 기존의 행보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상황 자체가 트럼프 2.0 들어오면서 이게 상황이 조금 매우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중국 정부와도 소통의 건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네네. 또 중국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게 이제 베이징을 가서 베이징에 이제 샤오미의 전기차 공장을 갔고요. 레이쥔 CEO를 만난 거죠.
샤오미가 이제는 전기차도 만들죠. 그럼요.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SU7 시리즈인데 이게 그 돌풍적 인기를 끌고 있죠. 네네. 중국 내에는 또 기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기 때문에 그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자동차 전장이라죠. 그러니까 전자 장비 관련된 사업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도 반도체도 있지만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삼성 전기도 있고요. 삼성 SDI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뭐 이런 샤오미 전기차 공장에 뭐이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프리미엄 디스플레이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논의도 이제 아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이거 끝나자마자 또 어디를 갔냐면 이재용 회장께서 24일이죠. 바로 광동 선전 비아디를 또 갔습니다. 비아디. 네네. 또 중요하잖아요. 비아디도 네네. 지금. 그래서 비아디아 사업 확대 행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뭐 특히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게 경쟁자이면서도 이제 협력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20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삼성이 글로벌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이 한 19% 정도 되는데 샤오미가 한 14%까지 따라왔거든요. 네네. 어쨌든 이렇게 좀 폭을 넓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비아디도 가고 지금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협력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좀 놓여 있다. 네.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하는 거 보고 이재용 회장도 삼성도 전기차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어쨌든 이번 포럼은 투자 설명회를 넘어서 가지고 중국 경제 전반을 조망하는 자리였다라고 해요. 네. 그 좀 의미가 있는 주제가 있었습니까? 많은데요. 시간 관계에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 한 8개 아젠다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번 양해와 같이 좀 일맥상통이 이어지는,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포럼 자체가 이게 양해 끝나고 이어지는 관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했던 아젠다 중에서 저는 이제 소비 확대랑 소비가 좀 확대한다는, 그다음에 헬스 산업 고도화, 이 부분에 두 가지 주제가 8가지 의제 중에서 좀 제 눈에 좀 띄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소비 확대는 이번 양해에서도 가장 첫 번째 최우선 중점 과제를 뒀죠. 그래서 했고, 양해 끝나고 나서 바로 일주일 안 돼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소비 진흥 뭐 특별 행동 방안, 그러니까 한 30개 까지의, 그러니까 소비를 주도형, 소비 주도를 하기 위한 한 30가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네네. 거기에서 중국의 주식을 계속 부양을 하겠다,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하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기존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네네. 이 이야기들을 이번에서 이제 아마 이번 설명회에서도 더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헬스 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특히 실버 산업이 중국이 엄청 커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한 거의 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명, 한 2억 3천만 명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자료에 의하면 뭐 이 실버 산업 2035년도 이 규모가 한 30조 위안, 한 6천조 정도 네.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글로벌 CEO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포럼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중국이 어쨌든 미중 갈등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려. 일단 외교적인 측면에서요. 지금 트럼프 2.0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글로벌 지형 구조를 최대한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야 그 틈을 파고들어서 개도국,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끌고 나올 것 같고요. 경제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소비 진작하고, 그러니까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수요 확대한 측면에서 계속 이제 뭐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기술 자립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고부가치 산업들을 이제 체질 변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첨단 기술 자립 가속화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외교, 경제, 첨단 산업, 기술의 가속화가 아마 올해 아마 2025년대 중국 정부의 가장 큰 메인 의제, 과제로서 아마 투자와 지원이 아마 몰릴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마 중국 정부가 계속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마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도 계속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전 국제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 들어 미국에서 달걀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심지어 달걀 플러스 물가 상승,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한 단어까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네네네.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말까지 나옵니까? 달걀값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17달러였었어요. 네네. 미국은 약간 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네. 한 30개가 한 판인데 네네. 거기는 12개 한 팩을 갖다가 보통 기준으로 해요. 우리보다 적네요. 그게 이제 3.17달러였는데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 평균 가격이 8.17달러. 8.17달러.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한 11달러 정도 하니까 그럼 뭐 3배도 넘는다. 네, 3배 이상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달걀 품귀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대형 마트에서는 1인 딱 한 팩 하루에 12개. 네, 뭐 네네. 트레이더조나 코스트코 공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반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와플하우스라든지 네네. 24시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달걀 하나를 시키면 추가로 50센트, 네. 한 750원을 더 받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네네. 또 실제로는 또 웃지 못하는 일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고추 가격이 비싸거나 깨가 비쌀 때는 깨도둑, 뭐 고추도둑 많잖아요. 네네. 미국도 지금 그 달걀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도둑까지요? 예, 도둑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달걀을 갖다가 집에서 뒷마당에서 키워서 생산할 수 있게끔 네. 렌트 더 치킨이라고 암탉 2마리를 빌려주는 서비스까지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 정도로 달걀이 시중에서 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달걀이 금값이 됐으면 황금알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지금은 달걀 한 알이 1,000원을 돌파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나라 얼마 정도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개에 지금 한 6,000원 정도 제가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 한 200원. 예, 평균 한 200원 정도 하는데 미국 네네. 같은 경우에는 달걀 한 알에 지금 한 1,000원 정도 하니까 우리나라보다 무려 뭐 한 5배? 그 정도 그러면 비싸다라고 봐야 왜 이렇게 되겠죠? 달걀 값이 오른 겁니까? 일단은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AI. 22년부터 미국에 전부 다 몰아닥친 겁니다. 네네. 뭐 고병원성 A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1급 가축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일단 걸리면은 뭐 일단 폐사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폐사한 그 닭을 포함한 그 가령 오리라든지 가금류가 한 1억 5천 마리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게 좀처럼 좀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어요. 네. 올해 2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전 4개월 동안만 산란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4,50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전체 산란계의 한 15% 정도가 되는 거니까. 네네. 사실은 뭐 달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네네. 달걀은 사실은 필수제에 가깝잖아요. 네. 이 탄력성이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네. 가격이 오르내림에 따라서 수요가 갑자기 줄거나 늘지는 않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가령 뭐 달걀 가격이 가령 1% 오른다고 하더라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뭐 0.15%밖에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수요가 일정하니까 공급이 1%가 줄면은 가격은 확 폭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도 약간 좀 비슷하죠. 네네. 그러니까 1% 공급이 줄면 한 6.67%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영향들이 사실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런 어떤 그 달걀의 어떤 부족 현상, 그다음에 산란계가 계속해서 이게 이 도살되고 있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이 달걀 가격이 잡히지를 않고 있는 거고요. 네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미국은 대표적으로 이제 닭고기를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좀 백신을 쓰면 좋은데 네. 백신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닭고기 수출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미국 닭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에서는 여기다 백신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이거 수입하는 걸 좀 약간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네네. 근본적인 어떤 대응책들이 좀 미진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살처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네. 달걀값이 폭등을 갖다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달걀 가격이 오른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관세 영향이 있게 되면은 그 영향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 네네. 결국은 수입 물가도 오를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이 걱정이 될 텐데 네네. 트럼프 정권에서는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이 달걀 가격이 글쎄요, 그 트럼프 정책의 어떤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바이든 지난 그 대선 때 민주당이 패한 이유가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물가 상승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식품물가 안정을 갖다가 공약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 계란값을 갖다가 달걀값을 갖다가 지금 취임 2개월이 지났는데 잡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뭐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달걀값 하나도 사실은 제어를 하지 못하는데 네. 이 뭐 관세 전작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하면서 가령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과연 실현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경제 정책이 과연 실현될까? 또 우리 국민들한테 그게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 달걀 가격이 계속 오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걸 네. 빨리 제어하지 못하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가공식품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물가 어떤 상승 압력을 갖다가 전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지금은 그런 대로 좀 소비자 물가가 2월 달까지는 그런 대로 좀 안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3월, 4월로 갈수록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의 후폭풍이 네. 미국 물가에 이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네네. 뭐 어제 발표된 것처럼 가령 뭐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외국에 수입되는 거는 무조건 부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미국 자동차 가격 같은 경우가 한 3,000달러에서 한 6,000달러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상호 관세가 만약에 부과된다고 하게 되면은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더 높아지겠죠. 네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란 가격으로 인한 어떤 그 소비자들의 불만, 달걀 가격이라는 소비자의 불만에 더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으로 인한 어떤 물가 압력 상승이 미국 국민들한테는 체감적으로 다가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의구심의 증폭,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발목을 잡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심이 이반하려고 하는 그러한 징조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거 막으려고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결과인지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고 달걀에 대해서는 손 벌리기에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던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유럽 연합 쪽에 이제 손을 벌리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고 있지. 어떻게 네네. 보게 되면 지금 관세 전쟁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보다도 사실은 유럽 연합과 미국과의 어떤 전쟁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격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네. 이런 무역 전쟁의 와중에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농무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대사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연합에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뭐 폴란드라든지 독일, 프랑스. 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미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거는 덴마크에까지 손을 벌리고 있다. 사실은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갖다 우리한테 넘겨라고 미국이 굉장히 덴마크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겠죠. 네, 그런데 그런 국가한테 미국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네네. 달걀을 좀 공급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게 뭐 유럽 연합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음. 튀르키예, 우리나라 같은 나라, 우리나라에도 사실 뭐 대사관을 통해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일부 공급하는 쪽으로 일단 결론이 난 줄 알고 있어요. 네네. 뭐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뭐 달걀을 갖다가 구하려고 미국 행정부 대사관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네네. 유럽은 어떻게 미국에 달걀 수출을 좀 해줬습니까? 아유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사실 않습니까?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달걀이 뭐 남아 돌면은 네네. 사실은 뭐 그게 뭐 무역의 원칙상 달걀이 남아 돌면 당연히 미국으로 수출을 하겠죠. 네. 근데 사실 유럽 연합의 그 상황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일단은 조류 독감,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포르투갈 이런 데서 이제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수기잖아요. 4월 부활절이 있으니까 네네. 이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달걀 가격이 EU 같은 경우에 이달 그 한 19일 기준으로 해서 그 100kg 도매가가 네네. 276.11 유로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감이 잘 안 오는데 네네. 이게 한 달 만에 12.2%가 오른 거예요. 10% 이상. 예, 네네. 12%. 네네. 그게 2012년 이래 지금 어떻게 보게도 가장 높은 수치에 이게 다다른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 연합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유가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타산이 맞지는 않아요. 물류 비용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야 되잖아요. 네네. 또 미국도 아무리 달걀이 귀하다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주고서 수입하려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기신들이 요구하는 어떤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 자체는 그 단가를 못 맞추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 뭐 유럽 연합은 뭐 일단 겉으로는 노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달걀 SOS를 쳤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달걀을 수출했던 그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이번이 처음입니까? 사실은 네네.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특정을 했어요. 네. 국가를 갖다가 아. 튀르키예, 네. 브라질, 한국. 네. 근데 이 세 나라가 미국에 달걀을 수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사실 공식적으로 뭐 발표까지 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브라질이라든지 튀르키예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네. 한국 사정도 그렇게 만만한 사정은 사실 아니잖아요. 일단 그거는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할 텐데 네네. 사실 달걀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다가도 손을 벌린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네. 달걀 파동을 얼마 전에 겪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한테 좀 우리한테 좀 수출 좀 해다오라고 손을 벌렸던 거 SOS를 쳤거든요. 미국도 사실은 이번에 공이 우리나라한테 SOS를 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다행히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떤 SOS 신호에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산에 있는 뭐 계림 농장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한 대, 그러니까 그게 한 20톤 물량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달걀 개수로는 한 33만 개 정도 되는데 네네. 일단 그걸 갖다가 배에 실어서 수출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한 농장이 충주에 있는 한 농장도 똑같은 물량 자체를 갖다가 배에 실어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한 6만 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미국이 요구하는 물량하고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사실은 있죠. 얼마나 요구합니까? 미국은 월 평균 한 1억 개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억 개요? 네. 네네. 근데 1억 개면은 네. 사실은 우리나라 그 월 평균 생산량이 1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조달을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성의는 보이고 있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거는 신선 달걀을 갖다가 우리가 미국으로 처음 수출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령 뭐 그 달걀이 좀 과잉 생산이 됐다 그러면은 네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의 수출 어떤 트랙 채널을 갖다가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뭐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뭐 성의도 정도껏 해야지 1억 개 우리나라 생산량의 15%를 수출한다. 네. 그러면 결국은 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 네. 결국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데 네. 달걀 같은 축산물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비탄력적이다.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조금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 걱정이 됩니다. 달걀 가격도 국내에서는 비교적 좀 잠잠한 것 같지만 한 달 새에 한 10% 이상 우리나라도 이미 오른 상황이에요. 올랐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소비 심리가 우리나라의 경기 둔화 때문에 좀 이렇게 저하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달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우량한 단백질 공급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달걀에 대한 수요가 좀처럼 줄지는 않고 있어요. 네. 특히 또 우리나라는 계약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급식용으로 쓰이는 달걀 수요도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국농촌경제원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대형마트 달걀 매출과 판매량이 각각 7.4%에서 5.4%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그래요. 미국으로 수출된 양은 우리나라 전체 그 생산량 월 평균 생산량이 한 6만 8천 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 0.06%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게 국내 달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가령 뭐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수출을 갖다가 늘린다?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 달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네. 뭐 국내 그 한국 정부가 그걸 갖다가 그냥 방치할 수는 사실은 없겠죠. 네네. 적절한 범위 내에서 국내 그 달걀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안 끼치는 한에서 수출량을 갖다가 조절할 것이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은 달걀 하나만 봐도 세계는 서로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미국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천 국제경제평론가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월 넷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